그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색이 바랜 편지 한 장을 그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혹시 내가 이 세상에 없게 되는 날이 오면 우리 이야기를 제 딸에게 꼭 전해주세요. 흑인 남자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그 눈빛엔 아직 끝나지 못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매일 사랑했어요. 그의 뒤 벽에는 이렇게 적힌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연, 감천의 빗속에서 마주선 두 남녀의 모습,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만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황혼의 감동을 전하는 황혼일기 채널에서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날은 비 오는 부산의 하루였습니다. 광주에 사는 58세 정희자 씨는 옛 친구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 부전역에 도착했습니다. 많은 인파 속에서 그녀는 실수로 캐리어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한 흑인 남성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캐리어를 주워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매우 자연스러운 한국어,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 모든 것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전역에서 나와 초량역 근처를 걷던 그 순간 갑자기 빗방울이 굵어졌습니다. 근처에 카페가 있네요. 잠시 비를 피하실래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고 희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골목 안쪽에 오래된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마다 따뜻한 조명이 감싸고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앉자마자 그는 두 잔의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께 이런 질문 실례일 수 있지만 혹시 혼자 부산에 오신 건가요? 희자 씨는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장례식이 있어서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더 조심해서 다니셔야겠네요. 낯선 감정들이 몰려올 때 비까지 오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순간 그녀는 그의 말에서 이방인이 아닌 오래된 친구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카터입니다. 올해 65살이고 미국에서 왔지만 가나는 제 부모님의 고향이에요. 한국엔 20년도 더 전에 왔고 부산에서 문학을 가르쳤습니다. 희자 씨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한국어를 정말 너무 잘하시네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중 하나가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카페 창밖, 빗줄기는 여전히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마음엔 조용히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 갑자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카페에서 헤어지기 전 데이비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장난기 없고 진심으로 뭔가 전하고 싶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희자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책자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감천문화 마을에서 열리는 소규모 전시회 안내장이 있었고 그의 이름이 작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하나 전시되어 아마 부산에서 살아온 제 시간을 담은 그림입니다. 혼자 가긴 좀 그래서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희자 씨는 침착한 듯 보였지만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전 그런데 잘 안 가서요. 그는 괜찮습니다. 라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그렇게 조용히 작별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희자 씨는 이상하게도 계속 전시회 팸플릿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림 제목 하나하나, 그리고 데이비드 카테오라는 이름 석자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이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충동적으로 부산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감천으로 가는 길, 버스는 구불구불 언덕길을 오르며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감천문화 마을은 마치 색연필로 그린 세상처럼 다채롭고 생동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안, 그는 정말로 거기 있었습니다. 정말 오셨네요? 놀라운 반, 반가운 반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희자 씨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냥 근처 볼 일이 있어서요. 데이비드는 말없이 그녀를 안내하며 자신의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 그림은 감천의 좁은 골목을 걷는 한 노부부의 뒷모습이었고 붓터치 하나하나에 따뜻한 시간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부산에 왔을 때 자주 걷던 골목이에요. 말도 잘 못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어요. 그는 능숙한 한국어로 심지어는 사투리까지 곁들이며 감천의 작은 전설과 이웃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네 감 하나 따가면 안 되나, 이런 말도 들었죠. 그 말에 희자 씨는 처음으로 소리내 웃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풀릴 줄은. 그렇게 둘은 전시장을 나와 골목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아기자기한 공방과 따뜻한 커피 향기, 바람에 흔들리는 색색의 우산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는 말없이 먼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처음엔 외로움을 달래려고 그렸어요. 그런데 그림은 사람을 만나게 하더군요. 그 말에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자신도 그림이 데려다 준 사람 같았으니까요. 감천문화 마을의 전시를 마치고 희자 씨와 데이비드는 작은 찻집에 들렀습니다. 비가 다시 뿌리기 시작했고 유리창 너머로 알록달록한 골목들이 서서히 안개처럼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엔 따뜻한 유자차가 최고죠. 데이비드는 말하며 주문을 마치고 카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희자 씨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낡은 스케치북을 무심코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감천의 골목들이 세밀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장에는 보수동 헌책방 거리, 그리고 또 다른 장에는 바닷가에 외로운 벤치 하나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쯤에서 그녀는 작고 접힌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여러 번 펼쳐졌다 접힌 듯한 그 종이에는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 하나, 하나에게. 순간 희자 씨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다가온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건 예전부터 가지고 다니던 편지예요. 그녀는 놀라서 메모를 얼른 덮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잠깐 어딘가 먼 기억에 젖은 흔적이 어려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몰래 보려던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젠간 누군가가 읽어줬으면 했던 글이니까요. 그 말 이후 둘 사이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찻집 안에는 라디오에서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가족인가요? 희자 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데이비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컵을 손에 쥐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네. 한국에 와서 처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죠.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그는 다시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땐 젊었고 무력했죠. 시간이 흐르고 나는 이곳에 남았고 그녀는 떠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름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희자 씨는 말없이 그의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붓 자국이 몇 개 남아 있었고 세월이 스며든 주름들 사이로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보였습니다. 찾아보셨나요? 몇 번 시도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도 주소도 남아있지 않았죠. 결국 그림을 그렸어요. 혹시 어디선가 누군가가 이걸 보고 기억해주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는 스케치북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순간 희자 씨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정일까, 공감일까, 아니면 이미 피어나기 시작한 다른 감정일까? 그녀는 유자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 씨가 이 그림을 보면 아마 꼭 알아볼 거예요. 그럴까요? 그는 웃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을 말하는 건 이기적인 걸까요? 부산에서의 짧은 3일을 마치고 희자 씨는 다시 광주의 작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고인이 된 남편의 슬리퍼는 여느 때처럼 현관 옆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그 집이 왠지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데이비드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딸에게도. 하지만 아무리 작은 비밀이라도 오래 숨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어느 저녁 거실에서 꽃꽂이를 하던 중 딸 지원이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소파 위에 놓인 파란색 스카프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의 스타일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침 카카오톡 메시지가 핸드폰 화면에 떴습니다. 다빗, 어제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그 빛 속에서 웃던 당신의 모습이 계속 떠오르네요.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물었습니다. 엄마, 데이비드가 누구예요? 희자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얼버무리려 했지만 지원은 단호하게 핸드폰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나이에 엄마랑 전혀 다른 그런 외국인 남자랑 연애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공기가 멎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희자 씨는 손에 힘을 주어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원의 말은 가슴 아팠지만 전혀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녀 스스로도 그랬습니다. 망설였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녀를 향한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냥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는 느낌이었어. 오랜만에 나도 누군가의 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지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엄마로만 살아온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엄마가 감정을 이야기하다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설보다 더 큰 것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외국인이고 나이도 많고 엄마 생각보다 복잡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희자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걱정도 결국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멈춘다면 남은 인생은 오로지 기억 속에만 머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스카프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에 앉아 희미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고 미래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 하나, 그날 부산의 빗속에서 마주친 눈빛은 아직도 가슴 깊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머뭇거릴 때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딸과의 갈등 이후 희자 씨는 데이비드에게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딸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고 자신의 상처 많은 삶에 누군가를 끌어들이는 것도 겁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비 내리는 오후 옛 앨범을 정리하던 그녀에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다빗, 이번 주 토요일 다대포 야외극장에서 작은 음악회가 있어요. 혹시 오실 거면 옆자리 비워둘게요. 희자 씨는 그 메시지를 5번이나 읽었습니다. 하얀 머리칼, 부드러운 눈빛, 조용한 목소리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메시지 창을 열고 타이핑했습니다. 죄송해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손가락이 보내기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단순한 말. 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작도 하지 않은 이별, 누군가 다가오기 전 조용히 문을 닫아버리는 마음. 희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적셨습니다. 초량역 근처에서 함께 비를 피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보내기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삭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날 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려 창가에 앉았습니다. 노란 전등 아래 그녀의 심장은 느리게 뛰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수선했습니다. 음악회에 가고 싶은 마음과 아무 일 없었던 듯 묻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우연히 예전 남편이 좋아하던 CD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가게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건 오래된 재즈곡이었습니다.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초량의 카페에서 흥얼거리던 곡. 희자 씨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목구멍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억은 이성보다 빠르게 감정을 흔듭니다. 소리 하나, 장면 하나, 마음을 찌릅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아직 보내지 않은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이별할 준비가 안 되었다면 왜 억지로 떠나려 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또다시 핸드폰을 껐습니다. 보내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의 마음은 조용히, 천천히 그 사람을 향해 기울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햇살처럼 다가온다. 조용하지만 따뜻하게. 음악회가 열리던 그 줄을 넘긴 후 희자 씨의 일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부지런히 장을 보고 오래된 책장을 정리하고 고인의 사진 앞에 향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데이비드의 모습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선명하진 않지만 잊히지도 않는 창문 너머 햇살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단골 카페에서 지역 신문을 넘기던 그녀는 문득 익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3번째 면 하단, 흑인 남성이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그 주변에 노인들이 그림을 색칠하고 있는 사진.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수영구 요양원에서 무료 그림 수업, 미국 출신 화가 데이비드 카터 씨. 희자 씨의 심장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사진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비스듬히 앉아있는 그의 모습, 조용한 미소. 틀림없이 그였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고민할 틈도 없이
부산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요양원 3층의 작은 교실 문 앞에 선 그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데이비드가 노인 한 분에게 초록색을 어떻게 섞는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돌아서야 할지, 망설이던 그 순간, 마치 그녀의 기척을 느낀 듯 데이비드가 고개를 들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창가 자리에 아직 자리가 있어요. 앉으실래요? 희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뛰었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고 지난 날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마음을 따라 색을 칠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모두가 돌아간 조용한 교실. 데이비드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희자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고민하던 건데요. 이제는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희자 씨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반듯한 한글로 쓰인 편지.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토, 하나. 데이비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딸입니다.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어머니는 한국 분이셨고 젊은 시절 잠시 사랑했던 분이었죠. 임신 소식을 듣고 찾으려 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결국 이 편지만 남았습니다. 쓴 건 오래됐지만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몰랐어요. 희자 씨는 말없이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종이는 그녀의 손 안에서 숨을 쉬는 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을 본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 속에 숨겨온 외로움이 눈앞에 이 사람을 통해 조용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희자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창밖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자 씨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조용히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 이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것이라면요? 그날 그림 수업 이후 희자 씨는 곧바로 광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만난다는 핑계로 이틀 더 부산에 머물렀지만 정작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핑계는 마음의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녀는 다시 수영구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데이비드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라움은 없었고 대신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 그림 마저 그리실래요? 그날은 조금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강사로 일하던 시절 사랑했던 한국인 여성, 이름은 수진. 그녀는 미술을 사랑했지만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어요. 우리는 잠시 함께했지만 갑자기 그녀는 사라졌고 그 뒤로 하나도 사라졌죠.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없고 후회도 없이 그냥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둘은 함께 요양원을 나섰습니다. 초봄 끝자락의 부산 수영강 근처 골목은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헌 책방 앞에서 잠시 멈추고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스케치북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보셔도 돼요. 제가 살아온 곳들, 만난 사람들입니다. 희자 씨는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습니다. 수채화로 그려진 풍경들, 소박하지만 따뜻한 색감, 그리고 한 장 부저녁 플랫폼에서 여인이 떨어뜨린 여행 가방을 줍는 장면. 이거 혹시 저인가요? 기억을 그린 거예요?
잊고 싶지 않아서요. 다음 장엔 완성되지 않은 감천문화 마을. 흐릿한 연필선 속에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인연. 그 순간 스케치북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토, 하나. 며칠 전 그녀가 봤던, 그리고 오늘 다시 만난 그 편지. 희자 씨가 집으려 하자 데이비드가 손을 얹었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화는 아니었지만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보여줄 용기가 안 나네요. 심지어 저 자신에게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종이를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었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고 나무잎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데이비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언젠가 함께 걸을 준비가 되시면 저는 여기 있을게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이제는 도망치고만 있을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해가 강 아래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수면 위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것들이 어쩌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미완성된 꿈은 어쩌면 함께 끝까지 걸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날 이후 희자 씨는 다시 광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부산에 남아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의 스케치북, 하나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건넸던 편지와 미완의 풍경. 모든 것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일상은 변함없이 흘렀지만 무엇인가 허전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정원을 가꾸고 책을 펴보아도 마음은 자꾸만 비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원을 정리하던 중 그녀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부담 주는 건 서툰데요. 오늘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희자 씨는 오랫동안 문자를 바라보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데이비드 목소리는 약간 쉬었지만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는 최근 심장 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권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수개월 내에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미국에 뉴욕에 가고 싶었어요. 하나가 어머니와 그곳으로 갔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몇 통의 편지를 보냈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젠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의 말에 희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무언가를 쓰려 했지만 아무 단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펜만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이 나이에, 이 상황에 자신이 너무 연약한 관계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데이비드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병과 과거, 그리고 예기치 못한 이별의 가능성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그와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멈춰선 사진 한 장, 데이비드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옆엔 요양원의 할아버지 한 분, 햇살 속에서 그의 얼굴은 마치 아이처럼 환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바라본 건 정말 오랜만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조심스럽게 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말 시간 괜찮니? 엄마, 부산에 좀 다녀오고 싶어. 갑자기요? 왜요? 한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너무 늦기 전에. 딸은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눈빛 속에서 처음으로 엄마의 결심을 본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광주를 떠나는 차 안. 창밖을 바라보며 희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날 그녀는 알게 되었습니다. 심장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단지 다시 뛰기 위한 이유를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어떤 식사는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묻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희자 씨는 밀락동 해변 근처 조용한 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종종 들르던 곳. 특별하지 않지만 어색함을 덜어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딸은 약속 시간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묶은 머리, 예리한 눈빛. 마치 면접장에 들어서는 사람 같았습니다. 데이비드를 보는 순간 살짝 멈칫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데이비드 카터입니다. 딸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고 인사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식사의 처음 10분 동안은 음식보다 공기가 더 차가웠습니다. 희자 씨는 딸에게 음식을 덜어주며 말을 건넸습니다. 예전처럼 미역국 좋아하지? 여긴 아직도 옛날 방식 그대로 끓여. 네. 짧은 대답. 시선은 그저 밥그릇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묵묵히 식사를 하다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 피부색이 다르고 말도 어눌하고 문화도 낯선 사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공기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피부색이나 이성만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의 자리를 빼앗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단지 당신 어머니가 웃을 수 있게 매일 그랬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길지 않은 말, 변명도 없고 꾸밈도 없었습니다. 그저 진심을 꺼내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딸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행복해? 희자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엄마는 더 이상 자신의 삶에서 놓쳐버린 사람을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아. 긴 정적. 그러다 딸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다시 데이비드를 바라봤습니다. 누굴 가족이라 부르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하지만 엄마가 선택한 사람이니 막진 않을게요. 식사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따뜻하지도 웃음 가득하지도 않았지만 식당을 나설 때 딸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은 것 같아요. 뭔가 좋은 징조 아닐까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완전한 허락이 아니어도 문 하나는 더 이상 굳게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을. 데이비드는 심장 수술을 앞두고 다대포 바닷가 근처의 작은 갤러리에서 마지막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 전시회를 작별을 위한 작은 연회사라고 불렀습니다. 홍보도 언론도 없었습니다. 몇몇 노년의 친구들, 예전 제자들, 그리고 조용히 한쪽 구석에 서 있는 희자 씨뿐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비 오는 거리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장면을 담은 대형 그림이었습니다. 그 제목은 두 번째 인연. 미완성된 꿈은 어쩌면 함께 끝까지 걸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일지도 몰라요. 붓질은 거칠었지만 그 속엔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감천동의 계단 위로 흘러내리는 빗물, 은발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그리고 따스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뒷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뒤 데이비드는 희자 씨를 갤러리 뒤쪽 발코니로 불렀습니다. 그곳에서는 바닷가 위로 해가 지는 장면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그녀의 손에 빛바랜 봉투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만약 내가 더 이상 이곳에 없다면 우리 이야기를 내 딸에게 전해줘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가 처음 부산 부전역에서 그녀에게 웃으며 말을 건네던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미소 속에 채워지지 못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하지만 매일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희자 씨는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뒤섞인 송글씨. 그 속엔 짧았지만 진심이었던 한국 여성과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로서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희자 씨의 눈가가 젖었지만 그녀는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마치 그 편지가 데이비드와 세상을 잇는 마지막 끈이라도 되는 듯이. 갤러리를 나서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비는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는 한 사람의 기억을 씻어내고 또 다른 시작을 싹 트이운 비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6시간 넘는 대수술을 마치고 깨어난 데이비드가 처음 본 사람은 희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주로 돌아갈 생각이었던 희자 씨는 조용히 짐을 정리해 부산으로 이사했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고 소박한 집에서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크지 않았지만 늘 부드러운 웃음과 아침 커피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저녁 두 사람은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낡은 스케치북을 들고 희자 씨는 작은 손수건을 챙겨 나섰습니다. 그가 몰래 땀을 닦는 걸 알아채고는 아무 말 없이 건네주는 손수건 하나에 마음이 또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초가을 오후 햇살이 부드러워진 그날, 데이비드는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하나 카터, 주소 뉴욕, 제목 아빠?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인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아버지는 외국인이었다는 사실만 들은 채 성장해왔고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 기사에서 본 한 남자의 미소와 노인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모습에 시선이 멈췄다고 했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이 아빠라면 낯선 사람에게 가족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편지를 함께 읽은 희자 씨와 데이비드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한 침묵 끝에 희자 씨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씨, 늦은 재회란 없어요. 그리고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은 나이도 없고요. 그날 바닷바람은 유난히 강하게 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또 하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로 데려다 놓습니다. 과연 몇 명이나 인생의 절반이 지난 뒤에도 사랑할 용기가 있을까요? 또 몇 명이나 수십 년을 기다려 이메일 한 통을 받을 인내심이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희자 씨처럼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데이비드처럼 끝까지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한번 들어주실 때마다 우리의 다음 이야기가 또 하나 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혼일기였습니다.